자, 안녕하십니까. 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고졸 도덕 5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장의 자, 두 번째 반원. 자, 여기 나오죠.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5번 문제 풀어드렸는데, 우리 교재 오르난 걸 제가 짚어드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먼저 띄워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도덕 판단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교실 책상에 낙서를 해서는 안 돼. 그것은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행동이야. 그럼 이제 도덕 원리는 뭘까요? 자,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행동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사실 판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책상에 낙서를 해서는 안 돼. 근데 책상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행동이야. 이게 이제 사실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맨 마지막에 오류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 판단은 교실 책상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도덕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자, 맨 마지막 지문이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정답 4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 교체를 고쳐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단어가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도덕적 사고 과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자,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입니다. 좀 막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런 과정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왜 연습이 필요하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사고의 규칙을 잘 지키며 생각하는 거. 우리 비판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유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니면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이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랑 강조되는 게 비판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규칙을 잘 지키며 생각하고요. 자,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 사고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사고 습관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고요. 자, 비판적 사고는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도덕적 선택 행위에 개입하는 사고 과정인데, 어떤 사고 과정입니까? 우리가 이성이 강조되는 사고 과정. 이걸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뭘 지키면서 하는 사고, 생각, 이걸 비판적 사고라고 하냐면 사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는 생각. 이걸 가리켜서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비판적 사고는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요. 자, 정보의 원천 확인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 정보가 내가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되는 정보가 과연 맞는 건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와 그 다음에 근거를 확보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보가 사실인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아니면 어떤 의견인지를 판별해야 된다는 거죠. 의견이 곧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견인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거 가지고서 사고 법칙에 따라서 잘 생각해보는 방법, 이걸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의견 차이 수정 및 의견 도출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의 등장 또는 적용하는 도덕 원리 변경으로 인한 기존 도덕적 판단의 수정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되는 무슨 자세가 필요합니까? 자, 항상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도 새로운 진리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사회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새로운 진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방적 자세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이나 자신만의 치우친 생각,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이죠. 편견을 최대한 어떻게 배제해야 됩니다. 자, 선입견이나 편견은요, 그 사람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데 제일 막는 첫 번째 방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시해서 제거해야 될 게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해야지 우리가 뭘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류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의견 차이 및 수정 및 도출. 한마디로 뭐예요? 항상 내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열린 마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게 비판적 사고의 규칙입니다. 자, 이것들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사례들 보면서 이게 비판적 사고의 옳은 자세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건 이번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은 나왔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조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중요성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검증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초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정리하셔서 적용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배려적 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배려적 사고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고의 과정이다. 자, 다른 사람에서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다음 공감하는 걸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중졸에서도 고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처지에서 생각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배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배려라고 하는 게 안에만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배려적 사고를 통해서 배려적 행동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도덕적 판단은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를 잘 조화시켜서,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뭘 기르고요. 냉철한 이성을 우리가 기르고, 그 다음에 배려적 사고를 통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기르면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이때 가장 훌륭한 도덕적 판단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이성 능력을 통해서 합리적 사고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키워주고, 그다음 배려적 사고는 감정과 정서 능력을 토대로 이에 합당한 표현을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공감 능력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렸을 때 가장 훌륭한 도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이것보다도 뭐야? 둘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배려적 사고의 중요 요소로서 첫 번째, 도덕적인 상상력. 상상력은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고력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의 공감 능력.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능력.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걸 종합하면 무슨 단어가 되겠습니까? 배려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공감이겠죠. 그래서 배려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배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이라는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배려적 사고의 결과,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려적 행동에 관해서 반복된 연습과 훈련,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배려적 행동을 하려는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뭐가 나온다? 배려적 행동이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려적 사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배려적 행동에 뭐가 된다? 기원과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추론과 3단 논법을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요. 자, 이것도 그 예전에 사실판단, 가치판단, 도덕판단과 마찬가지로 중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을 그대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중졸 과정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가 아무래도 만점을 다루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도덕적 추론.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도덕 판단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까지 내리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추론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 아니면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덕적 추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에도 약간 연습을 해봤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하나를 공부하는데 이게 뭐냐면 3단 논법이에요. 자, 도덕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리 근거, 여기서 원리 근거 앞에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빠졌습니까?
어디서나 통용되는 도덕 원리라는 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도덕 원리 근거와 그 다음에 자 여기 도덕 원리에 대입시킬 사실 근거를 토대로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걸 3단 논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도덕적 추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도덕 원리에 해당되는 대전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전제가 나옵니다.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자, 사실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입시켜 봐야겠죠. 그래서 뭘 내립니까? 우리는 도덕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그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대전제에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따라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도덕 판단을 내린 이런 가장 대표적인 과정,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도덕성, 이걸 도덕 원리라고 하는데, 자, 도덕 원리가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첫 번째가 포섭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섭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쪽을 끌어들이는 걸 포섭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섭은 어디에 포섭하는 거냐면, 상위의 도덕 원리에 그 도덕 원리를 포함시켜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과연 상위의 도덕 원리에 과연 맞는 건지 대입시켜서 판단하는 방법. 이걸 자, 포섭 검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볼 텐데, 자, 상위의 도덕 원리에 끌어들여서 검사해 봐서 이 도덕 원리가 과연 맞는 건지 검증해 보는 방법. 이걸 포섭 검사라고 하고요. 자, 반증 사례 검사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여러 가지 도덕 원리가 있는데 그 도덕 원리의 반대 사례를 제시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다시 반문해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원리 근거가 맞지 않는다고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자, 보편화 검사라고 하는 거. 보편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디나 통용되는 원리를 보편화라고 하죠. 그래서 자,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리가 아니죠.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이게 보편화잖아요. 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보편화시켜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보는 방법.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자, 그래서 경찰한테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대리운전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경찰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급하면 음주운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라고 하는 걸로 전부 다 뭘 시켰어요? 보편화 시켰죠.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걸 보편화 검사라고 합니다.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보는 방법. 이거 보편화 검사라고 하고요. 자, 역할 교환 검사는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겠니? 따져보는 걸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기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이컨은 신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대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 편견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우상을 네 가지 종류의 우상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 그다음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 그다음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 네 번째는 이제 극장의 우상에서 네 가지 우리가 편견의 사례로서 제시를 했는데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가지 사례가 있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족이에요? 인간이라는 종족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종족에 맞춰가지고 다른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우는 소리를 보면서 혼자서 아, 슬피 우는구나. 자, 물이 참 처량하게 흘러가는구나. 자, 가을바람이 참 슬프게 다가오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런 것들은 감정이 없는 건데 감정이 없는 걸 인간의 감정에 대입시켜서 판단하는 거죠. 그 옳은 판단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족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걸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동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우리 속담 속에 이런 게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거.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좁은 범위에 들어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걸 자,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굉장히 큰 걸 판단하는 걸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언어 중에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뭐 오크가 어떠고 저쩌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도 보고 호빗이 어쩌고 저쩌고 많이 쓰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유령이 있다 없다, 도깨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조상님들이 실제로 제사에 온다 안 온다, 막 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서 그냥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그게 뿌리 깊게 개념이 박혀버리는 걸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극장에 그 열심히 막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몰입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정치적인 견해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생님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검정고시에서 여기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편견이나 선입관에 관련된 사례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 자, 리프켄의 육식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육식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종말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의 수는 약 12억 8천만 마리로서 추산되는데, 자, 소의 사육 면적은 전 세계 토지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 수억 명을 먹여 살릴 만큼의 많은 양의 곡식을 먹여 주는다. 자,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숙산 폐기물, 목초지를 열대 우림으로 파괴하고, 그 다음에 소가 내뿜는 메탄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축은 고기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뭐 우유 같은 걸 많이 얻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잖아요. 근데 가축의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말 들어서 우리 전체 이 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식량 자원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소가 먹어치우는 건 그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가축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육식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육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환경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기본적인 식량의 효율성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육식 자체가 우리 세상의 종말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나른스의 배려윤리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배려윤리는 도덕성의 원천을 감정에서 찾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 배려윤리는 도덕성의 지식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정서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부과시켰다. 그래서 사람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자, 배려윤리는 공감의 정, 공감할 수 있는 정, 감정을 강조하는 걸 나딩스의 배려윤리라고 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배려적 사고도. 자, 배려적 사고는 공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고려하여 생각해보는 것이다. 자, 동양의 공자는 배려적 사고를 자신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서의 정신으로 보았으며, 자, 맹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 인간의 어진 마음, 인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측은지심이거든요.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보았다. 자, 또는 서양의 예수는 배려적 사고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가리켜서 예전에도 나왔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으로 대표된 주정주의 철학자인 흉과 그 다음에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요, 상상력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보는 능력, 역지사지죠. 역지사지의 공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리 배려라는 말과 공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지사지의 자세, 이런 것들은 계속 한 세트로 같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 오류의 논쟁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지로부터의 논쟁.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오류. 이걸 무지로부터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증명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걸 무지로부터의 논쟁이라고 하고요. 자, 유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외계인이 없는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걸 자, 무지로부터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한국 사람들이 이거 쩌는 거죠.
제한된 정보나 대표성을 결여된 사례를 근거로 마치 전부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 자, 일본 사람 몇 명이 뭐 독도에 관련돼서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일본 놈들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대표성이 없는 그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오류. 이런 것들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너 서울에서 왔는데 예의 범죄를 잘 지키는구나. 자, 서울 사람들은 에이 바른가 보구나. 한 명을 보고 서울 사람 1000만 명을 판단했죠. 문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복합 질문의 오류. 정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질문에 2개 이상의 질문을 담음으로써 그렇다 또는 아니다 등의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반론의 여지가 있도록 질문하는 오류다. 자, 허위 광고로 매출이 올랐나요? 이게 한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허위 광고 했어요? 안 했어요죠. 그 다음에 매출이 올랐어요? 올라지 않았나요? 근데 허위 광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매출이 올랐나요? 허위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졌나요? 허위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나요? 허위 광고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랐나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건 계속 꼬투리 잡기 용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합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의 오류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참입니다. 근데 이거 결합했으면 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라면 먹으니까 맛있어요. 떡볶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순대 먹으니까 맛있어요. 다 참입니다. 다 같이 먹으면 진짜 좋겠네요. 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해 오류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참인 것을 분해하였더니 그 구성 요소도 참이라고 바라보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맛집의 비밀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짠맛에 단맛을 가미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칠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이죠. 라면에 나와 있는 그 나트륨 성분은 그냥 맹물에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짜서 토해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짜다고 안 느끼잖아요. 왜? 그 속에서 사람 혀를 바보로 만드는 여러 가지 조미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소금과 설탕을 조화를 시켰더니 맛이 있더라. 그러니까 소금과 설탕을 각자 먹어도 맛있겠구나. 그래서 몽땅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결합된 게 참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요소도 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위에랑 반대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8은 짝수다. 근데 8은 5와 3으로 되어 있으므로 5와 3도 짝수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스피드 체크 관련된 부분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도덕 판단에 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라고 하죠? 도덕 판단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판단이 옳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과정. 추론인데 뭡니까? 도덕 판단에서는 추론이니까 도덕 추론이 되겠고요. 자,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 추론의 형식, 가장 대표적인 추론의 형식 무슨 논법?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제시한 원리 근거가 맞지 않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리 근거가 맞지 않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이거 뭐야? 반증 사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자, 도덕 판단의 근거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보는 원리 검사 방법을 뭐야? 보편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이번 과정 하나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력 확인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 전체적인 대단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